네, 반갑습니다. 전산회계 운용사 필기 수업을 함께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필기 수업에 있어서 그러니까 저희 전체 목차는 재무회계, 원가회계, 또 최신 기출문제, 정답과 해설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제 재무회계 편부터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제1장의 재무회계 안에 제1절이 가장 사실은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수강생의 입장이 회계 초급자거나 입문자시면 회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셨거나 공부한 경험이 있으면 좀 쉽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사실 조금은 스킵하셔도 되는데 회계가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찬찬히 열심히 잘 들으셔서 다소 따분할 수도 있는 부분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땐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따분할 수 있으니까 힘을 내시라고. 자, 지금도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시고요. 여러분이 지금 회계를 공부하러 오신 거잖아요. 회계가 뭔지가 일단 중요할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뭘 공부할 때 네가 공부하는 건 무엇이니를 먼저 정의를 내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제 첫 번째 챕터는 회계 기초 개념을 이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 회계의 정의가 무엇인가 책을 보시면 뭐라고 써놨어요. 근데 회계라고 하는 건 영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어카운팅이라고 불러요. 뭔가 어카운팅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회계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 근데 합리적이라고 하는 게 요즘에 정치인들이 워낙 많이 말해가지고 합리적이라는 건 어색하진 않아. 하여튼 좋은 정보를 내가 원하는 결과물을 창출해내기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야지. 할 거냐, 말 거냐, 버릴 거냐, 살 거냐.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에 유용한 정보. 다스는 누구 것이냐가 이슈였잖아요. 다스 누구 거예요? 그분 거였잖아요. 그럼 안 되거든요. 그러면 기업 실체가 가지고 있는 되게 좋은 정보야. 유용한 정보. 너에게 쓸모 있는 정보.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니고. 그래서 유용한. 근데 정보인데 경제적이어야 돼. 그건 쉽게 말하면 딱 돈 생각하면 돼요. 화폐 가치로 여러분이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은 경제적인 건 아닌 거예요. 근데 경제적인 어떠한 숫자를 정보라고 부르는 거고 별거 아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식별해서 골라내서 측정해서 얼마인지 측정해서 그거를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회계라고 불러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 이제 이런 애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회계정보 이용자들은 누굴까? 두 번째, 그러면 그런 걸 할 수 있도록 기업 실체는 뭘까? 세 번째, 유용한 경제적인 정보는 뭘 말하는 거지? 숫자라는 게 어떤 숫자를 정보라고 부르는 걸까? 그 다음에 식별하고 측정하는 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노란색에 띄워놓은 것들을 한 개씩 보는 거예요. 자, 책에 보시면 첫 번째, 기업 실체가 누군지 설명을 해놨죠. 그래서 기업 실체란 책을 보시면 회계를 경제 주체별로 구분한 거예요. 근데 경제 주체라고 하는 게 너가 회계가 필요해? 너 누구야?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회계가 필요한데 그들이 누구냐면 가계회계래요. 근데 가계회계는 엄마 생각하면 돼요. 엄마 가계부 쓰세요? 글쎄 우리 엄마도 안 쓰거든요. 근데 가계부 쓰는 것도 회계예요. 집에서 어떻게 경제가 운용되는지 엄마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회계라는 것도 필요해요. 그럼 누가 필요한 거예요? 개인이나 집에서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회계도 있어요. 이것도 회계예요. 단순하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집안 살림하는 것도 큰일이니까. 근데 여러분은 가계회계를 공부하려고 이 돈을 내면서 이 수업을 듣지는 않죠. 의미가 없잖아요. 두 번째, 정부회계라는 게 있어요. 그럼 누가 필요한 걸까요? 경제주체가. 정부란 뜻이에요. 근데 정부회계는 여러분 보시면 국가, 지자체, 정부기관이 하는 회계거든요. 근데 정부기관의 회계는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한 11월, 12월 되면 아스팔트 갈아엎잖아요. 근데 아스팔트 왜 갈아엎어요? 멀쩡한 거를. 예산 받은 걸 막 쓰는 거야, 막. 근데 여러분, 한 100억을 받았는데 80억 쓰고 20억 남기는 거 일반 기업은 잘하는 일인데요. 정부에게는 안 좋아요. 지자체가 내년에 100억 달라고 못 하거든요. 받은 돈 다 써야 되거든요. 정부회계는 일반적으로 기업회계랑 또 달라요. 그래서 정부회계를 구분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공부하는 기업은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영리 기업인데요. 비영리 기업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비영리 기업은 이윤을 열심히 창출하긴 하지만 그 이윤을 분배받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회계하고 영리 기업이 하는 회계하고는 또 달라지겠죠. 자, 그래서 네 가지의 기업 실체를 구분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기업 실체는 기업 회계를 제가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이 기업체에 가시면 회계 업무 하려고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 필요한 회계를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회계라고
퉁쳐서 부리긴 하는데 다양한 기업, 다양한 회계의 주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에 잠깐 보시면 기업 회계는 기업 소유주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그 이땡땡의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거든요. 그 기업 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소유주는 주주들을 의미하는데요. 소유주, 그들과 독립된 기업 실체. 그 기업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가 궁금하니까 그 기업 실체를 판단하는 거예요. 정보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기업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데 우리는 두 번째 줄을 보시면 영리기업의 회계를 한다. 그래서 이 중에 영리기업이라고 말하는 건 얘가 비영리이기 때문에 얘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이 어떠한 기업을 공부하게 됩니까? 어떠한 회계를 공부하게 됩니까? 누가 필요한 걸요? 어느 실체가? 그건 기업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기업회계는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가끔씩 가끔은 알겠구나. 상품은 있어야지 돈을 벌어들이니까 토지도 살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왔다 갔다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해요. 왜 기록하냐면 보여줘야 되니까. 누가 보고 싶어 하냐면 우리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일단 첫 번째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회계가 기업회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느 실체를 공부할 건지를 봤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그 외부 정보 이용자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 별것도 아니고 일단 기업 외부에 있다는 뜻이에요. 기업 내부에 있는 게 아니라 기업 내부에 있으면 이런 애들이죠. 근데 재무회계는 CEO를 위한 정보가 아닌 외부 정보 이용자.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은 누굴까? 이런 애들, 무수히 많은 애들. 여러분도 궁금하죠? 삼성 같은 기업은 전 세계적으로 궁금하잖아요. 그 모든 잠재적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기업에 관심 있는 외부 정보 이용자들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그 기업을 보고 싶어 해요. 이게 눈을 뜨고. 근데 왜 볼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려고. 예를 들면 주주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건 어떤 걸까? 그 회사의 주가가 오를까? 그 회사가 아무래도 사업성이 떨어져. 그럼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손실이 난다는 뜻일 거예요. 그러면 손실이 나는지 아니면 투자해서 돈 좀 벌어줄 것 같아. 그러려면 손실보다는 이익이 나야겠죠. 그 기업이요. 그러면 주주는 이게 되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일단 단순하게 손실이 나는 기업에 여러분이 투자할 리는 없잖아요. 이익이 나야지 투자하겠죠. 그러면 주주가 궁금해하는 거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고요. 그 재무 정보를 보고 이거 보는 거야. 투자 가치가 있나? 이런 걸 판단하는 거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재무제표라고 하는 양식을 볼 수 있어야만 기본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되거든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찍어서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 완전 느낌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주주들이 되게 궁금해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주 말고 이런 사람들은 좀 달라요. 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준 거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뭘 볼까요, 언제나? 갚을까 못 갚을까 이거 보겠죠.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냥 빌려줘요, 이자 받아내요. 그냥 빌려줘요? 그럼 이상한 사람이고 이자 받아내겠죠. 그러면 채권자가 궁금한 건 이거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자만 받으면 되거든. 그리고 나중에 만기 때 내가 빌려준 돈을 받으면 되거든.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양한 외부에 있는 그 기업이 보여주는 정보를 보고 이용하고 싶은 거야. 뭐 이용한다는 게 내가 만든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팔까 말까 살까 버릴까 이런 거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판단하려면 그 정보가 어때야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정보가 대충 만들면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만드는 거, 저 회사가 만드는 거 각계전투를 만들면 비교가 떨어지죠. 생각해 보세요. 같은 방법으로 해야 손실과 이익을 비교할 수 있지 각각 다른 방법으로 가면 이 회사가 잘 나가는지 저 회사가 잘 나가는지 비교가 없잖아요.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정보를 이들에게 제공하는 건데 그 제공해야 되는 정보를 뭐라고 부르냐면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재무제표는 5가지가 있고요. 재무제표가 무엇들이 있는지, 재무제표는 어떻게 만드는지를 공부하는 게 재무회계입니다. 그럼 재무제표는 뭐야? 정확한 설명은 이 파트에서 할 거고요. 지금 이 시간에는 회계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려요. 그래서 회계가 뭔지 만약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물어보면 회계는 뭐라고 할까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거야. 이런 말을 해도 되고 다 귀찮으면 4글자를 말하면 되죠. 기업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끝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유용한 경제적인 정보라고 하는 게 뭐니? 결국은 이거죠. 재무제표. 그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우면 이렇게 공부를 안 하죠. 이 많은 책을 할애하면서 재무제표를 공부할 필요가 없지. 엄청 심플하니까. 근데 엄청 복잡하니까. 근데 복잡한데 공부해서 이해했어.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실력자인 거예요. 그게 차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셔가지고 재무제표가 뭔지 이해하는 시간까지 가시면 돼요. 힘드실 수 있지만 여러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유용한 정보라는 게 뭐야?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신뢰. 봤는데 만들긴 했는데 절대 못 믿어. 이 기업이 만드는 건 언제나 가라야. 그러면 의미 없죠.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 일을 뭐라고 부르냐면 경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경영을 해서 이익이 나잖아요. 이익이 나면 그 회사는 돈이 계속적으로 축적이 되겠죠. 그러면 재산 상태가 좋아지겠지. 만약에 이익이 안 나면 재산도 요만큼 감소하겠죠.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거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예쁜 양식으로 만드는데 그 양식이 재무제표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러면 재무제표를 만드는 것까지 이해했는데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숫자를 찾아내서 뭔가를 막 기록해야 돼. 근데 그게 식별하고 측정한다는 의미로 이제 회계 정의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단순히 회계 정보를 뭐 만들어내는 과정을 의미하는 거 아니고 만든 숫자를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보고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이제 회계예요. 회계는 한 번 하고 끝나지 않거든요. 매일매일 시시각각 계속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어카운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빨간 장부에다가 손으로 수기로 기록하는 건 이미 없어진 상태죠. 혼자 일하는 조그만 문방구 아저씨는 할 수 있지. 그렇지만 그것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 엑셀 같은 것도 되게 편하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날 기업은 수기로 작성하는 장부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좀 들어보셨을 수도 있지만 북이라고 하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근데 북이라고 하는 게 장부에 기입한다, 기록한다를 줄여서 북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장부를 열어서 막 쓰는 게 북이에요. 그 북이가 넓은 개념으로 보면 회계인 거고. 근데 요즘에 누가 수준 낮게 이거를 장부를 열어가지고 기입을 해요. 아무도 안 하지.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즘에는 장부에 기입하는 방법 자체를 전표라고 들어보셨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도 전표예요. 다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뭔가 활용하는 양식 같은 건데 여러분이 전표라는 양식에다가 뭔가 데이터를 넣어버리면 그게 그냥 쭈루룩 해가지고 장부가 만들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1분 1초도 걸리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를 실기까지 활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회계는 뭐 이런 상태까지 갔다라고 하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책에서 보시면 식별하고 측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과 북이는 북키핑이라고 말하는데 장부기입 어원에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마지막 끄트머리쯤에 설명하고 있는 두 글자가 보이죠. 이러한 북이의 방법으로는 기록하는 방법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그 북이의 방법이 단식 북이가 있고 복식 북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단식 북이와 복식 북이는 일단 정말 중요한 건 단식 북이는 별로 중요성이 떨어지고요. 얘가 핵심인데 북이라고 말하는 건 기업 회계가 말하는 북이는 단식 북이는 일단 취급하지 않고요. 북이라는 것 자체하고 사실은 무관해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북이는 언제나 복식북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복식북이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단식은 탁구를 혼자 치잖아요. 근데 복식은 두 명이 치잖아요. 자, 거래가 일어났을 때 그걸 파악할 때 단식북이는 이것만 생각해요. 물건을 팔고 현금이 들어오면 현금이 들어온 것만 기록하고요. 매출이 일어난 건 기록 안 해요. 그러니까 단식북이에서는 하나만 중요한데 그 하나가 캐시, 현금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근데 복식북이는 현금만 중요하니? 야, 오늘 현금 들어왔지? 근데 현금이 왜 들어온 거야? 너무 다양하지 않아? 제가 현금 받았는데요. 물건 판 거예요. 그러면 물건 팔아가지고 현금이 들어오면 장부를 두 개를 만드는 거예요. 현금도 증가시키고요. 매출도 증가시켜요. 그래서 1년 동안 매출은 얼마였고 그게 현금으로 얼마 들어왔는지. 예를 들어서 두 번째. 현금이 들어왔는데 이유를 알아보니까 매출은 아니야. 친구한테 돈을 빌린 거야. 빌려서 돈이 들어왔어.
그럼 여러분 현금은 들어왔지만 이 거래와 이 거래는 같아요? 달라요? 당연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면 기업은 현금 들어온 것만 중요하니? 아우, 이거는 단순. 현금 들어왔어? 이유도 설명해봐. 뭐야? 이거 있니? 그러면 이것도 있어야 돼요. 동시에 두 개가 같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한 부기를 이제 복식부기라고 불러요. 복식부기 어떻게 하는지 공부하는 게 우리가 공부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 복식부기는 뒷부분에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두 개 정도 있구나. 근데 지금까지 공부한 결과 단식부기는 취급하지 않는구나. 복식부기구나. 뭔지 모르겠다. 근데 두 가지가 중요하구나. 두 가지 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만 중요한 건 우리 엄마가 만드는 가계부예요. 가계부는 회계에서 부기라고 취급하지 않아요. 우리가 공부하는 파트에서는. 그래서 다 복식부기가 중요하군. 나중에 공부해야지. 그리고 패스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두 번째를 볼게요. 지금까지는 회계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정의를 설명드렸고요. 두 번째, 그 회계를 조금 분류를 해볼게요. 우리가 회계라고 하는 걸 공부를 할 때 지금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파트가 재무회계 파트잖아요. 근데 재무회계 파트도 있지만 회계를 왜 하는 거야? 그 회계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런 것 때문에 회계를 다양하게 구분해요. 그래서 재무회계도 있지만 관리회계라고 하는 회계 분야도 있고요. 사실은 여러분이 대학에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관리회계 파트를 공부하기 전에 먼저 공부하는 게 원가회계 파트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이 얘하고 묶으면 이렇게 책이 나와 있죠. 원가 관리회계라고도 되어 있어요. 근데 원가회계랑 관리회계는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고요. 잠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재무회계는 결국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누구를 위해서 이 재무회계라고 하는 게 존재하냐?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보여줘야 외부에서 주주나 채권자들이 보면서 관심 있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내가 누군가에게 보여주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재무회계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외부 정보 이용자. 외부에 있는 거야. 기업 외부에. 근데 관리회계는 어떠한 회계 분야냐면 반대거든요. 내부 정보 이용자에게 필요한 회계 분야예요. 예를 들면 내부 이용자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들이 얘네들이거든요. 대표적으로. 경영자 바로 밑에 관리자. 각각의 부서에서 최종적으로 뭔가 책임지는 관리자들. 그럼 이 사람들을 내부 정보 이용자라고 부르는데 그럼 내부 이용자들은 뭐가 중요하길래 관리회계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회계 분야를 구분하는 거냐라고 물어보면 이 분필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팔기까지 판매가를 먼저 정할까요? 이게 얼마가 원가가 들어갔기 때문에 얼마의 마진에 이익률을 붙여서 팔까? 이런 식으로 금액을 책정할까요? 여러분이 조그만 사업을 한다면 분필을 팔고 싶어요. 판매가를 정하고 원가를 나중에 계산할까요? 원가를 먼저 계산하고 마진 붙여서 비싸게 팔 거 생각할까요? 당연히 후자가 아닐까요? 판매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계산해요? 원가가 나오면 원가보다 조금 더 비싸게 팔아야지 이런 생각하잖아. 기업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보를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건 재무회계지만 원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원가가 비싸면 판매가에 영향을 미쳐야죠. 그게 기업의 일단 목적인 거예요. 비싸게 팔아먹는 기업이 우리나라에 많아서 문제지. 양심이 없는 사람 많죠. 그런 사람들은 버리고 그냥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취급하지 않고. 그러면 관리회계는 왜 하는 거야? 이 사람이 원가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원가가 궁금해가지고 하나가 1,000원이 들어갔어요 라고 얘기하면 1,000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1,000원이 왜 이렇게 들어갔을까? 어떻게 하면 원가를 절감할까? 그런 거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걸 고민하는 회계가 관리회계예요. 그래서 원가가 얼마 있는지 알았는데 주주에게 이걸 다 공개하면 이상한 기업이 되잖아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우리끼리 아는 거예요. 외부에 보여주는 순간 우리 회사의 기밀 정보가 유출되는 거예요. 바보 같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작성할 때 재무회계는 누구에게 보여줘요? 우리끼리 봐요? 외부 사람들이 봐요? 외부 사람들이 봐요. 그러면 외부 사람들이 볼 때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대충 만들어도 돼요? 믿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들 때 완벽한 원칙이 있는 거야. 원칙이 있어. 기준이 있어. 그 기준을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관리회계는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분필의 원가가 궁금하지 않은 CEO도 있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야. 그냥 팔기만 하면 돼. 그러면 안 해도 돼. 꼭 할 필요 있냐? 지 마음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기 때문에 기준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 회계 분야예요. 그래서 유도리 있게 하면 돼요. 아주 내용도 방대해요, 오히려. 그래서 기준이 있고 없고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보고.
그럼 여러분 재무회계에서 나오는 이익이 얼마인지, 돈을 얼마 벌었는지 이런 거 만들 때 아무렇게나 만들면 누가 봐요? 아무도 안 보지. 아이고, 쓰레기네?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믿을 수 있어야 되는데, 믿을 수 있는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양식이 그렇게 얘기하는 재무제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만들 때 말도 안 되게 만들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요즘에 또 최근 이슈였죠. 삼바. 자, 삼바의 기업이 정말 잘 회계 처리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그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기준에 의해서 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잘못한 것으로 판단되면 엄청난 기업 가치가 하락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정해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대빵 중요해요. 근데 관리회계는 기준도 없고요. 양식 존재하지 않아요. 양식 같은 게 필요 없어요. 대표자가 그냥 보면 되거든요. 대충 만들어도 돼요. 그러니까 대충이라는 건 좀 어색할 수 있지만 정말 대충이거든요. 양식이, 약속된 양식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이 마지막에 보면은, 특징은 재무회계에서 만드는 재무제표는, 예를 들면 2018년도에 정보가 궁금한 사람들은 2018년도 재무제표가 보고 싶어요. 2018년도에 볼 수 있어요. 2019년도나 돼야 봐요. 당연히 후자죠. 2018년도에 결산을 해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매우 내가 지금 보는 재무제표는 매우 과거 정보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지향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서. 지금 보는 정보는 이미 지난 정보에 불과해요. 그러나 그 정보를 통해서 나중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는 것 뿐이지. 근데 관리회계는 매우 미래지향적이에요. 예를 들면 이래요. 분필 하나 만드는데 1,000원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한테. 그럼 1,000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는 나중에 결산해야지 알아. 대신 사장님한테 계산해보니까 1,000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1,000원이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한 달 동안 한번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돌려보니까 사실은 아니었어. 950원이 원가였던 거야. 그럼 기분 되게 나빠요? 기분 상대적으로 좋아요? 좀 좋을걸요? 1,000원일 줄 알았는데 950원이었던 거야. 그러면 왠지 나중에 일어난 금액이 실제지만 1,000원이라는 예상된 금액을 가지고 나중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걸 예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판매가를 대략의 금액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마진 붙여서 판매가도 예상할 수도 있고요. 자, 이 시점에 하는 게 관리회계고요. 관리회계는 나중에 해야 될 일들을 미리 뭔가 의사결정하기 위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회계는 먼저 하는 거야. 그러니까 먼저 하는 그 숫자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인 거지. 그래서 되게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불러요. 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이 파트에서 공부하고 있는 파트는 재무회계고요. 재무회계와 관리회계, 원가관리회계를 물어보는 게 여러분 시험에 한 문제가 꼭 출제가 되니까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관리회계 안에 원가회계 있는데요. 재무회계 안에도 원가회계가 있어요. 그 원가회계는 뭐니? 여러분 원가회계는 제2장에서 원가회계 공부하면서 원가회계라고 하는 그 회계 분야가 재무회계랑 관리회계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원가회계 파트에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궁금하신 분은 이거 수업 듣고 원가회계 제1강을 들으시면 이거랑 연결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업을 연결해서 여러분이 편하게 수업을 수강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세 번째, 그래 재무회계 보니까 재무회계는 회계 기준에 의해서 만든대. 그럼 결국은 또 만약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 수업 때 오늘 회계 공부하셨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회계라고 하는 게 뭔지 간단하게 정의를 내려보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볼 때 제가 이렇게 말씀 일부러 드리거든요. 그냥 재무제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고. 근데 재무제표를 만드는 건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설명드려도 돼요. 재무회계는 만드는 건 얘인데요. 공부하는 건 회계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계 기준에 의해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만들어서 보고되는 양식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는지 공부하는 게 재무회계인데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게 회계 기준인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의 회계 기준을 간단하게 조금 볼까요? 자, 회계기준 파트, 세 번째 파트에 이제 설명을 보시면은 재무제표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회계기준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를 어떻게 만드니? 누가 물어보면 회계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거야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그러한 우리나라가 적용되는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을 영어로 앞자 따서 갭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이제 공시해주고 자료들을 다 올려주고 있는데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나라가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회계기준이라고 하는 이 갭의 안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또. 그 여러 가지의 기준은 특징이 그거예요. 회계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있으나 그 회계라고 하는 기준에 의해서 만드는 기업들이 어때? 너 어떤 기업이야? 기업들에 따라서 기준을 막 구분해요. 근데 그 기업 중에 예를 들면 이런 애들도 있는 거예요. KIFRS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도 있고요. 그냥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도 있고, 얘는 답이 있네요. 중소기업이 적용하는 회계 기준 등이 있대요. 이거보다 더 많아요. 금융업이 하는 회계 기준은 일반적으로 분필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준하고 또 다르거든요. 기업의 형식이 워낙 많아서요. 그 기업들에 맞는 회계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공부해서 취업을 만약에 목표로 하시거나 아니면 지금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기업은 어떤 회사예요? 그 회사의 규모를 말하면 이거에다가 여기다 붙일게요. 대기업이에요? 아니면 중소기업이세요? 그래요? 부러워요. 대기업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취업을 할 때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한 번 가는 거 어때? 전 정말 그 적극 찬성이에요. 99%. 대기업에 들어가시면 아마 일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요. 숫자를 가지고 노는 범위나 규모는 클 수 있지만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범위는 아주 한정돼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 일만 하게 돼요. 그 일만 10년 하는 거죠. 그리고 퇴사를 하면 다른 업무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경력자라고 말하기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완전 전문직이 아니고는. 그런데 저는 중소기업 다니는 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중소기업은 규모는 작아요. 그리고 처음에는 급여 대기업하고 좀 차이 날 수 있죠. 근데 요즘에 이슈는 좋은 회사에 바짝 다니고 퇴사할 거냐 아니면은 평생 직장을 다닐 거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세무회계는 경력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중소기업에서 3년 일하는 사람과 대기업에서 3년 일하는 사람의 업무의 범위는 엄청난 차이를 갖게 될 거예요. 대기업은 그래 규모는 크지, 회사는 좋았네, 급여는 나보다 많이 받았지, 하지만 일에 대한 범위는 다르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인원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사람이 되게 많은 일들을 하게 돼요. 그 사람이 3년 일해서 일한 것과 이 사람이 3년 일해서 자기 일만 한 것은 차이가 있고요. 제가 실무에서 강의해본 결과 중소기업에서 오래 일하신 분들이 훨씬 더 많은 내용을 알아요. 방대하게. 대기업 엄청난 전문직이 아니고는 회사 그만두면 갈 데 없어요. 그런 대기업이 또 없거든요. 여기 다니다가 여기 가는 건 제가 볼 때 오히려 가능해. 인정될 수 있는데 여기 다니다가 여기 옮기는 건 본인도 싫어하고 어쨌거나 자기 경력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자, 근데 다시 이제 본론으로 와서 여기 다녀요, 여기 다녀요. 여기 다니고 여기 다는 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주식으로 가볼게요. 상장 기업이에요, 상장 안 된 기업이에요. 이렇게 나눠요. 기업 회계는. 그러면 이 기업이면은 대부분 상장이죠. 삼성 당연한 거예요. 중소기업 비상장이 많죠. 중소기업인데 상장 안 해요. 귀찮아요. 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커피 전문점 중에 최고가 어디예요? 최고라고 할 정도의 퀄리티는 아니지만 스타벅스가 아마 1등일 거예요. 근데 스타벅스가 대부분 결국은 누구 계열이냐면 삼성 밑에 있는 신세계 밑에 있는 이마트가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결국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타벅스가 우리나라에서 사업을 넓히는 건 식은 죽 먹기예요. 자, 질문은 이거죠. 스타벅스는 상장 기업일까요? 비상장 기업일까요? 여러분이 스타벅스의 주식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회계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주주라면, 돈이 많아, 스타벅스의 지분을 갖고 싶어, 커피를 어떻게 팔지 내가 막 의사결정하고 싶어, 아무도 못해요. 스타벅스는 비상장 기업이거든요. 스타벅스에 전화해서 물어봤는데요. 스타벅스는 상장하지 않아요. 상장할 이유가 없어요. 불편하거든요. 왜 불편한지 설명을 좀 드릴 건데, 비상장 기업은 우리나라에서만 회계 처리를 하면 그만이지만 상장 기업은 우리나라에만 속해 있지 않아요. 외국에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우리 회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회계 기준을 크게 현재 기준으로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기준으로 구분해요. 자, 왼쪽에 있는 건 국제회계 기준,
자, 국제회계 기준은 영국에서 만들어 놓은 기준을 전 세계가 같이 통일하게 사용하는 거고요. 국제회계 기준을 우리나라 갭이라고 하는 용어처럼 영어의 앞자를 뽑아내서 IFRS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국제회계 기준은 IFRS라고 하는 기준이고요. 우리나라가 기존에 있던 거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일반 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가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잠깐 구분하면 국제회계 기준은 이런 기업들이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봤을 때 공사, 상장 예정이거나 당연히 한국가스공사는 당연한 거고 자 그렇게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적용하는 기준이 국제회계 기준이에요. 질문해 볼게요. 국제회계 기준은 영어로 돼 있을까요? 한글로 돼 있을까요? 일본어로 돼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거죠. 영어로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야죠. 그리고 번역한 걸 우리나라 맞게 바꿔야죠. 엄청난 일이 필요하고요. 전 세계가 사용하기 때문에 방대해요. 어려워. 약간 어려워. 근데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기준은 IFRS라고 하는 적용 의무가 없는 대부분 이런 기업들. 그러면 이 기업들이 적용하는 이 기준은 여전히 쓰는 이유가 이런 기업들은 외국에 안 나가는데 뭐하러 영어로 만든 걸 적어요. 이걸 쓰면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의 기준은 형식이 약간 얘는 복잡하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간단해요. 상대적으로 간단하지 야 되게 쉽다 이건 아니에요. 그래도 어려운 거야. 얘도 어려운데 얘보단 얘가 좀 낫다 뭐 이런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 회계 처리를 하는 기본 원칙만 쫙 세팅해놔요. 그리고 요 안에서 기업들이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삼바가 회계 처리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선택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 이 선택을 한 거예요. 근데 기업의 가치가 커진 거야. 근데 이 선택을 하는 게 맞냐? 이 선택을 하는 것이 맞느냐가 제가 볼 땐 논란이죠. 재무제표를 누가 지우개로 지어가지고 10을 50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약간의 논란이고 선택의 폭이 넓다는 게 제 생각엔 약간 논란일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은 딱 정해져 있어요. 딱 하면 돼. 그건 딱 이거야. 예외는 없이. 자,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국제회계 기준도 있고 일반 기업 회계 기준도 있는데 이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랑 이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는 다르고요. 숫자가 다르게 나와요. 그러면 어떠한 기준에 의한 재무제표를 만드는 걸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은 이걸 공부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세무나 회계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중에 이 자격증에 메리트가 있어가지고 들으실 때 전산세무회계나 일반적으로 다른 시험들은 이 기준과 이 기준 중에 이 기준에 의한 회계 처리를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비상장 기업의 재무제표를 만드는 과정을 물어봐요.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전산회계 운용사는 일단 기준이 IFRS를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계속 공부하실 때 이 기준이 아닌 이 용어가 계속 등장할 거예요. 그럼 IFRS라고 하는 용어는 국제회계 기준인데 우리나라의 입맛에 맞게 약간 수정한 걸 이렇게 불러요. K자 붙여가지고요. K, IFRS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부르죠. 한국이 채택한 재무제 국제회계 기준. 자, 그럼 책을 잠깐 보시면 국제회계 기준은 독립적인 회계 기준, 재정 기준이 만든 건데 회계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가 선택사항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딱 정해놨으니까 그 기준에 맞게 국가가 선택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한 2010년도부터 적용해서 삼성 같은 일반적인 상장 기업은 이미 몇 년 됐죠. 이 기준에 맞게 재무제표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이 공부하는 회계 기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IFRS인데 우리나라가 채택한 이래서 정확하게 K, IFRS를 공부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제회계 기준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걸 이해하는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모르는 건 말이 안 돼요. 공부하시면 이 기준도 같이 공부하신 거예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요. 여러분이 상장 기업이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간단하게나마 시험을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세 번째를 지나서 네 번째 파트로 가볼게요. 회계 단위. 회계 단위라고 하는 건 가장 심플해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숫자 그런 숫자들을 자세하게 이제 다른 강좌에 설명을 드릴 거고 그걸 전 책에다가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얘가 핵심인데. 하여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돈과 관련된 것들인데 이런 애들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도 있고 저기 인도네시아에도 사업장이 있고 되게 많은 장소를 가지고 있는 기업인 거야. 그러면은 장소에 있는 그 각각의 단위마다 얼마를 벌었는지 기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 단위라고 하는 거는 장소적인 범위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본점, 지점이라고 제가 적어드렸죠. 본점 얼마? 지점이 되게 많잖아. 프랜차이즈 같은 거 한다면 그러면 A 프랜차이즈에서 얼마 벌었는지 각각 계산해야지. 그래서 각각 계산한 게 얼마씩 손익이 나왔는지를 비교도 좀 하고 그 비교된 걸 가지고 다 합산해가지고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다양한 회계 정보를 만들기 위한 장소적인 범위를 회계 단위다라고 불러요. 미리 맛보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시험은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중 회계 단위를 설명한 것 중에 맞는 설명을 고르시오. 1. 장소적인 범위. 뭐 기간의 범위 아니면은 기록을 하는 행위를 설명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답은 이거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알고는 있는데 감각적으로 알고 있으면 정확한 용어를 떠올리지 못했을 때 가장 짜증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 단위가 뭐야? 장소적인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시간의 마지막 키는 회계 기간이에요. 회계 단위가 뭔지 말씀드렸죠? 장소예요. 그러면 본점이 얼마, 지점이 얼마 여기까지 이해가 됐는데 이제 다섯 번째 회계 기간. 근데 회계 기간은 장소가 아니라 기간이네요. 잠깐 띄워놓은 걸 볼게요. 회계 기간이라는 건 연도의 개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세무회계는 뭐 전년도 단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연도로 움직이거든요. 제가 지금 서 있는 연도가 2019년도니까 2019년도에 얼마 벌었어?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회계 기간이라는 게 연도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근데 그 각각의 연도를 기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근데 기업을 설립할 때 정간이라는 걸 작성하는데 여기까지는 뭐 회계 공부하는 거니까 모르셔도 되는데 기업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막 하는 거야. 설립할 때. 근데 정간을 만들 때 우리 회계 기간을 어떻게 할까?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하나의 회계 기간으로 정할까를 경영자가 나는 내 생일이 4월이니까 4월 1일부터 한 회계 기간을 꼭 1년을 하고 싶다면 3월 말일까지를 나의 회계 기간으로 정할래 라고 하면 가능해요. 내 맘이에요. 정간에다가 적으면. 근데 정간에다가 정해져 있기만 하면 이것만 정하면 된다요. 1년만 초과하지 않으면 돼요. 4월부터 3월이니까 딱 1년이죠. 이렇게 빡빡 찍으면 돼요. 자, 하면 되는데 기업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설립할 때 정간에다가 회계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지라고 하는 걸 기록 안 해요. 그런 식의 전문적인 사람은 없어요. 설립할 때. 나중에 회계 처리하면서 전문인을 고용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지를 정하겠어요? 아무도 안 정해요. 그래서 안 정하는 모든 기업은 이렇게 해야 돼.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만 하나의 회계기간으로 끊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12월 말일은 결산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산이라는 건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마무리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마무리하는 마지막은 다 이런 식의 회계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일이 돼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모든 기업이. 근데 전 세계적으로 각각 국가마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해요. 그래서 회계기간이라는 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구나. 그러면 지금 교재는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 저는 여기다가 용어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회계 단위는 장소고 국제회계기준도 있고 자 이번 시간에서 다양하게 중요한 것들이 앞부분에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 가장 중요한 파트가 이제 요 파트예요. 제가 연도를 2019년도를 중간에 적으면 2019년도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 기업이 얼마 벌었을까 이런 걸 막 기록하는 게 회계거든요.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번 거야? 요 기간의 개념이 회계의 핵심인데 그 언제부터 그 언제까지의 이 시작과 이 마지막이 대부분 몇 월 며칠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특별하지 않으면 1월 1일이고요. 마지막은 특별하지 않으면 요 날이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회사는 1월 1일과 12월 말일이 처음과 마지막일 수 있는데 어떤 회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1일부터 3월 말일까지일 수도 있고 저는 생일이 2월이기 때문에 2월부터 1월 31일까지도 있잖아요. 다 지 맘이거든요. 그래서 회계는 약속한 거예요. 날짜는 다르지만 처음과 마지막은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걸 스타트를 끊는 그 첫날을 이렇게 부르기로 한 거죠. 기초. 그리고 회계의 마지막 종착점, 그 해당되는 날짜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기말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기초와 기말이라는 건 그 회계의 기간의 스타트가 끊기는 시작점 의미예요. 그래서 어느 기업에게 기초는 이거일 수도 있지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다르니까. 기말도 어떤 회사는 이날이지만 이날일 수 있어. 그러나 날짜는 달라도 기초와 기말이라는 게 어느 날짜인지는 기업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회계에서는 기초, 기말이라는 용어로 움직여요. 근데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물건이 팔리고 물건을 사는 건 기초에는 잘 안 하죠. 기말은 결산을 많이 해요. 그러면 그런 일들은 언제 일어납니까? 요 안에 일어나겠죠? 자, 그 안에 일어나는 것들을 기중의 거래가 일어난다 이렇게 불러요. 어렵지는 않고요. 그래서 기초, 기중, 기말 이렇게 이제 용어를 많이 설명하고 또 두 번째는 요 안에 있는 것과 요 안에 있는 숫자들은 요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연도는 당해년도라고 해서 당기라고 불러요. 당해년도 회계 기간 이래서 근데 당해 기간이 있으면 전년도 없었을까? 올해 사업을 개시하지 않았다면 오래전부터 사업을 해왔을 테니까 그러면 전년도 존재하거든요. 그 전년도를 전년도 회계기간 이래서 전기라 불러요. 그리고 아직 도래하지 않았지만 회사를 그만둘 건 아니잖아. 내년이 존재하겠지? 그 내년을 이미 도래되고 있는 차기라고 불러요. 자, 여러분이 몇 년도에 시험을 준비하고 몇 년도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단기, 전기, 차기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용어들이 회계 기간에서 말하는 중요한 용어들이에요. 잠깐 책을 볼게요. 회계 기간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잘 보시고 결산이 되면 요 때쯤에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밤새서 하는 거죠, 결산. 결산은 요거를 이때쯤 해가지고 보여주는 거야, 재무제표를. 그러니까 그 일이 이때 막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때 밤새서 하는 거야, 회계팀은. 회계팀이 가장 바쁠 때가 요때. 재무제표 막 결산할 때.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아까 앞에 있던 내용들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고 이 시간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고 말씀을 좀 제가 드렸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파트를 좀 볼게요. 경우가 많은데요. 1월 1일은 기초라고 부르고요. 12월 말일은 기말이라고 부른대요. 당해 회계 기간은 뭐 너무 쉬워요. 단기라고 불러요. 전년도 전기, 차후년도는 차기 이렇게 불러요. 자, 이 회계 기간은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재무제표라고 하는 걸 만드는 건 1년 동안의 결과물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 1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가 개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가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가지고 재무제표를 단기 재무제표를 만들잖아요. 끝나요. 또 있어요. 계속 있어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한다는 전제가 깔렸다면. 그래서 회계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어카운팅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이 시간까지는 회계 기본적인 개념까지 해서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조금 어려운 개념 체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